안녕하세요. 안과의사 이창욱입니다. 오늘은 눈의 진화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에도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앤드류 파커의 눈의 탄생, 부제는 캄브리아기 폭발의 수수께끼를 풀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도에 출판되었는데 지금은 절판돼서 살 수는 없고요. 중고로는 구할 수 있는데 정가보다 두세 배 비싸더라고요.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근 도서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화석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말랑말랑한 연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지 않습니다. 거의 다 썩어서 없어지죠. 우리가 화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눈은 바로 삼엽충입니다. 삼엽충은 고생대를 대표하는 절지동물이죠. 고생대는 삼엽충, 중생대는 공룡, 신생대는 매머드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삼엽충은 특이하게도 방해석 결정으로 된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이한 재질 덕분에 눈까지 화석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삼엽충의 눈은 지금의 곤충과 비슷한 겹눈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암석으로 된 렌즈가 제법 뛰어난 시력을 확보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엽충의 눈은 지금의 우리 눈과는 닮은 점이 너무나도 없죠. 지금은 분자생물학이 발전해서 DNA 분석으로 진화를 연구하지만 다윈 시절에는 눈의 진화를 연구하기 위한 화석 자료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삼엽충 말고는 눈의 진화 단계를 보여주는 중간 단계 화석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우리 눈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복잡한데 아무리 진화의 역사가 길어도 이런 눈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의 신부 윌리엄 페일리는 그의 책 자연신학에서 인간의 눈을 시계에 비유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황야를 거닐다가 돌멩이 하나와 시계 하나를 발견했을 때 돌멩이는 단순한 자연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시계는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지능을 가진 그 누군가가 만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시계는 제작자가 있어야 한다. 즉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제작자들이 존재해야 한다. 그는 의도적으로 시계를 만들었다. 시계의 제작법을 알고 있으며 용도에 맞게 설계했다. 그리고 페일리는 우리 눈과 같이 고도로 복잡한 기관이 바로 시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연한 진화의 산물일 수가 없고 지적인 존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라는 말을 한 거죠. 신기하게도 진화의 아버지 찰스 다윈은 이 윌리엄 페일리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6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다윈은 아버지 뜻에 따라 에든버러 대학 의학과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로 들어갔는데 그때 페일리의 자연신학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윈마저도 종의 기원에서 눈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이 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서로 다른 다양한 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장치, 경우에 따라 다른 양의 빛을 받아들이며 구면수차와 색수차를 교정하는 장치 등 여러 독창적인 장치들로 구성된 눈이 자연 선택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보인다는 점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다윈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술을 이어나갔습니다. 눈은 조금씩 변이하며 그 변이가 대물림된다고 해보자. 그리고 생활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일어나는 기관의 어떠한 변이나 변화도 동물에게 유용하다면 이성적으로 사고해보건대 완벽하고 복잡한 눈이 자연 선택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설명이 얼토당토 않다고 여겨지지만은 않는다. 설령 얼핏 생각하기에는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믿기 어려울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설계하고 창조한 시계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연 선택이며 이 자연 선택은 계획이나 의도 따위는 가지지 않는 눈먼 시계공이다. 책의 제목 눈먼 시계공은 당연히 윌리엄 페일리가 말한 시계공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시계공의 눈이 멀었다라고 비유한 이유는 진화에는 계획이나 방향성, 목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연 선택은 앞을 내다보거나 절차를 계획하지 않으며 목적을 드러내지 않지만 자연 선택의 결과인 생물은 마치 숙련된 시계공이 있어서 그가 설계하고 고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삼엽충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고생대 이전 캄브리아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것이 대략 35억 년에서 36억 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약 3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구에는 작고 단순한 다세포 생물들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물문, 역계, 문강, 목과 속, 종 할 때 그 생물문이 고작 3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캄브리아기에 접어들고 1000만 년이 지나자 갑자기 생물문이 38개로 늘어났는데요. 30억 년 동안 조용하다가 1000만 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생물 다양성이 폭발한 거죠.
생물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가장 흥미로운 가설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캄브리아기 초기에는 지구의 바닷속에 굉장히 단순한 척살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처럼 생겼지만 눈이나 귀가 없고요. 오직 입과 항문만 있어서 막대기 같은 소화기관에 가까웠죠. 바닷물 속을 둥둥 떠다니다가 입으로 먹이가 들어오면 먹고 항문으로 배출하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눈이 발달한 돌연변이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세포들이 밤낮을 구분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는데 시세포 판이 오목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빛의 방향과 사물의 형태를 흐릿하게나마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변화로 인해 생물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냥이죠. 사냥이 시작되자 생물들은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먹히는 쪽은 방어용으로 껍데기를 만들거나 뾰족한 가시를 만들었고, 먹는 쪽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한 운동신경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복잡해진 몸을 통합하기 위해 뇌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눈의 탄생이 생명의 다양성을 촉발시킨 스위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생물학자 앤드류 파커가 주장한 빛스위치 이론입니다. 이렇게 포식자와 피식자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가 가속하는 현상을 진화적 분비 경쟁 혹은 공진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눈의 탄생,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눈의 진화 과정을 현생 동물들과 비교하면서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